여러분, 중국의 외교를 무슨 외교라고 합니까? 네, 그쵸. 판다 외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에 중국의 공산당이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판다 외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숭메이링입니다. 숭메이링은 1940년도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판다를 데리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공산당이 보낸 판다보다 30년 먼저 태평양을 건넜던 것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중국 근현대사의 산 증인 숭씨 집안의 세 자매입니다. 중국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네, 모택동. 네, 맞습니다. 마오쩌둥이죠. 지금의 중국을 잇게 한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 마오쩌둥 외에 순원과 장제스도 유명하죠. 교과서에서 이 사진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세 자매의 사진입니다. 이 자매의 성은 숭씨입니다. 그래서 숭씨 가문의 세 자매라고 합니다. 이름은 숭아이링, 숭칭링, 숭메이링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혁명, 공산당의 중국, 타이완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 이 자매들을 두고 숭씨 집안이 중국의 마지막 황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숭씨 황조를 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숭자수입니다. 이 세 자매의 아버지입니다. 찰리 숭이라고도 하고요, 송가수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빈농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외삼촌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숭씨 성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신자였던 선장의 도움으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영어를 익힙니다. 이때 익혀두었던 영어가 이 사람 인생의 최대 미끄럼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의 역할보다는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더 발휘되었습니다. 인쇄업을 하고 밀가루 공장을 세워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숭자수의 가족 사진입니다. 숭자수와 부인 그리고 3남 3녀입니다. 숭자수는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중국인에게 필요한 선진 기술을 익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지키라든가 아니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한다든가 능력과 개성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봉건주의를 없애버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교육을 합니다. 숭자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보다 딸들이 태어났을 때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딸들이 태어나자 미국 명문 여자대학의 학부형이 될 수 있다라고 기뻐하면서 아이들에게 여자도 조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숭자수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원입니다. 중산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 가면 항상 중산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원의 호를 따서 만든 길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나 중산로는 있습니다. 호가 중산이고요. 의사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의 혁명을 통해서 청조를 멸망을 시킨 혁명가이기도 하고요. 중국 국민당을 세우고 중화민국의 국부라고 합니다. 숭자수는 순원과 상하이에서 처음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순원의 혁명 사상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자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딸인 돈을 사랑한 여인 숭아이링입니다. 송애령이라고도 하고요.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에 미국 유학을 갑니다. 중국인 최초로 미국 유학을 한 소녀이고요. 중국 최초로 자전거를 가졌던 소녀입니다. 미국의 웰즐리 여자대학의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와서는 아버지 친구인 순원의 개인 비서가 됩니다. 이 아이링은 쿵샹시, 그 당시의 최대 거부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재벌에 해당하거든요. 쿵샹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쿵샹시 또한 미국 예일대에서 유학을 한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었고요. 관료로서 중화민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링은 미국에 있었던 다양한 인맥을 활용을 해서 많은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은 재산으로 남편에게 다양한 직책을 맡게끔 합니다. 그리고 최대의 금융부호로 성장하게 되죠.
중일 전쟁 후에 이 쿵샹씨는 실각을 하게 됩니다. 대만의 부총통에 출마를 하지만 낙마를 하게 되고요. 이 아이링의 권력도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조용히 미국으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 아이링은 재물에 탐욕적이고 부패한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숭씨 집안을 최고의 가문으로 만든 능력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항상 재산을 모으는 일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나라를 사랑한 여인 숭칭링입니다. 송경영이라고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웰즐리 여자대학의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하자 그 언니의 뒤를 이어서 순원의 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칭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칭링은 순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혁명의 선도자이고요. 이 사람의 정치는 우리가 삼민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이었고요. 아버지 숭자수의 친구이자 자신의 직장 상사이기도 했습니다. 숭자수는 칭링이 태어났을 때 강보회사인 어린 아이를 순원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보시는 사진처럼 칭링이 순원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순원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일본의 순원이 망명해 있는 동안 중화혁명당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고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더 많이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숭자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강보의 사인 아이를 자기 친구에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친구가 딸이랑 결혼을 한다니.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배신감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강행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숭칭링은 몰래 도망가서 일본에서 순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칭링의 나이는 22세, 순원의 나이는 49살이었습니다. 무려 27살 차이가 나는 아버지 친구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칭링은 순원의 든든한 정치적인 조력자이자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옆에서 한 사람의 혁명가, 사상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10년 결혼 생활 후에 순원이 사망을 합니다. 순원이 사망을 하자 칭링은 순원의 미망인의 자격으로 그녀의 정치적인 최대의 미끄럼이 됩니다. 그리고는 순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당 좌파를 이끌게 됩니다. 항일 전쟁 후에 칭링은 공산당으로 돌아서서 마오쩌둥과 손을 잡게 됩니다. 국공 내전이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녀는 항일 운동을 하고 공산당을 지원하고 중국의 여성 활동, 사회복지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두 번이나 중국 국가 부주석이 됩니다. 중국 국가 부주석은 서열 2위거든요. 최초의 여성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를 두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지도자로서 활약을 했다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을 사랑한 여인 숭메이링입니다. 숭메이링은 송미령이라고 합니다. 웰즐리 여자대학의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고요. 장제스 대만 총통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6개 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탁월한 언어 감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미모도 엄청나게 빼어났습니다. 3명 중에서 제일 예뻤다고 합니다. 이 숭메이링은 평소에 나에게는 동양적인 것은 얼굴뿐이야 라고 말을 하고 다닐 정도로 아주 서구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마 언니들과 함께 이른 나이에 미국 유학을 한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 숭메이링과 관계 있는 인물이 바로 장제스입니다. 장제스는 순원을 이어받아서 혁명가 정치가로서 활동을 하였고요. 중국 국민당의 총재로서 중화민국의 총통을 5번이나 역임한 인물입니다. 메이링은 이 장제스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메이링은 언니 칭링의 집에서 장제스를 처음 만납니다. 순원을 따르는 군사 장교였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서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둘째 언니 칭링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장제스는 유부남이다. 이때 장제스는 부인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교 신자이다.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그리고 지위가 너무나도 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큰언니 아이링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 장제스는 크게 될 인물이다. 그러면서 메이링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집안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나이 차이 10살을 극복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장제스는 결혼한 지 1년 후에 국가주석이 됩니다. 자동으로 숭메이링은 퍼스트 레이디가 된 것이죠. 이때 당시 그녀의 나이가 불과 31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숭메이링은 탁월한 정무 감각으로 장제스의 조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녀는 사교적이었고요. 친화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중국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두각을 나타냈었고요. 단순하게 남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메이링은 미국인이 존경하는 여성 10인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2번이나 선정이 됩니다. 한 번은 남편과 같이였고요. 한 번은 홀로 선정이 되거든요. 이것만 봐도 메이링이 얼마나 국제적인 인물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이 시안 사건입니다. 시안에서 국공내전 당시에 공산당의 대표 인물이었던 장쉐량이 장제스를 납치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메이링은 자기가 시안으로 직접 날아갑니다. 목숨을 건 단판으로 남편을 구해내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보이죠. 누군가요?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사진은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에도 그녀는 장제스의 통역 역할로 장제스를 수행하게 되고요.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외교를 무슨 외교라고 합니까? 네, 그쵸. 판다 외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에 중국의 공산당이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판다 외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숭메이링입니다. 숭메이링은 1940년도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판다를 데리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공산당이 보낸 판다보다 30년 먼저 태평양을 건넜던 것이죠. 숭메이링은 미국 의회에서 첫 번째로 연설한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항일 전쟁에 지원을 호소하면서 화려한 영어 실력으로 아주 당당하게 연설에 임했다고 하고요. 여성으로서는 그 당시에 2번째였다고 합니다. 국민당 정부와 미국 사이의 고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국부천대, 중화민국 정부가 쫓겨서 대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는 중화민국이 타이완으로 불리워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 국부천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숭메이링은 포스트 레이디로 아주 화려하게 활동을 합니다. 국내도 국외적으로도 아주 화려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숭메이링은 중국과 대만, 미국 사이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절하면서 대만인의 국모다 하지만 그녀는 권력을 지나치게 탐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언니인 칭링과 메이링 두 사람은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칭링은 공산당의 편에서 메이링은 국민당의 편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너무나도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칭링이 임종을 하기 직전에 편지를 보내서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이링은 거절을 합니다. 장례식에도 초대를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방문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끝내 언니의 조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 자매는 숭씨 집안을 중국 최고의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자매가 중국 근현대사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을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교육을 행한 숭자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 민주적인 가정 환경, 평등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고 미국 유학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지원을 한 아버지인 거죠. 이 세 자매들의 뒤에는 이 성견 지명을 가진 부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 작용을 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량 발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